과거에 급제할 상인가. 옛날 한양의 어느 마을에 젊은 시절부터 관상을 좀 볼 줄 아는 한량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는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하면서 남의 성격이나 인생을 점치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다행히 그나마 글 공부에도 재주가 있어서 열심히 학문을 닦았고 급기야 과거에 급제하여 한량의 생활은 접고 관직에 오르게 되었다. 그래서 어느 고을의 원님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원님으로 부임하는 고을은 한양에서 출발하면 열흘은 걸어가야 당도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고 가는 길에 날이 저물자 어느 객사에서 하룻밤을 쉬어가게 되었다. 원님이 이 동네에서 하룻밤 쉬어간다는 소문이 퍼지자 미리 잘 보이려는 동네의 유지들은 서둘러 객사로 찾아가 원님에게 인사를 올렸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으니 원님은 객사의 넓은 마루 안쪽에 앉았고 그 앞에 양쪽으로 유지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함께 술과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술은 몇 잔 안 마셨으나 몸이 피곤해서인지 원님은 유지들이 하는 이야기가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사람들 관상이라도 볼까 싶어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특별한 관상을 가진 이도 하나 없었다. 아니, 이 동네 사람들은 어찌 하나같이 관상도 평범한고. 심심하구나, 심심해. 뭐 재미난 일 없나. 그래서 그냥 자리에서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마루 아래쪽을 보니 상중인 사람들이나 머리에 쓰는 건을 쓰고 심부름을 하느라 왔다 갔다 하는 한 청년이 눈에 들어왔다. 원님의 이목을 끈 것은 범상치 않은 그 청년의 관상이었다. 심상치 않구나. 특별한 관상이로다. 원님이 그 사람의 관상을 가만히 보니 그 청년의 얼굴은 바로 암행어사가 될 상이었다. 뜯어보고 뜯어보고 또 뜯어봐도 틀림없는 암행어사의 상이었다. 원님은 속으로 생각했다. 옳지. 내가 원으로 부임하는 고을에 가서 옳은 일만 하고 주는 녹복만 받아 생활하자니 아무래도 그것으로는 돈도 못 모으게 생겼고 어떻게든 돈을 좀 긁어 모아야 할 텐데 지금 저런 사람을 하나 사귀어 놓으면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크게 써먹을 수가 있겠구나. 원님은 옆에 있는 사람을 불러 물었다. 지금 저기 건을 쓰고 왔다 갔다 하는 저 사람은 누구인고? 예, 이 동네 살던 고진사님의 자제, 고도령입니다. 요 며칠 전에 그 고진사님이 돌아가시고 지금 상중에 있습니다. 고진사님이 예전에는 참 부자로 살았는데 가산을 다 탕진하고 빚까지 크게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댁 식구들의 생활이 아주 말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반 신분이지만 고도령이 저렇게 하인처럼 심부름도 하고 허드렛 일도 하고 그럽니다. 그 말을 들은 원님은 고인이 된 고진사와 있지도 않은 거짓 인연을 꾸며내어 고도령과 친분을 쌓는 계책을 떠올렸다. 원님이 무릎을 탁 치더니 말했다. 저런. 그분이 여기에서 살았단 말인가? 아니, 그분이 벌써 세상을 뜨다니. 이게 대체 어인일인고. 이렇게 멀리서 서로 소식도 전하지도 않고 떨어져 살다 보니 이거 참 이렇게 세상을 떠난 뒤에야 소식을 듣게 되었구나. 저 사람을 어서 이리로 부르거라. 듣고 있던 수하가 급히 가서 고도령을 불러왔다. 고도령이 가까이 와서 급하게 인사를 하니 원님은 옛 친구를 만나기라도 한 듯이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아니, 자네가 그 고진사님의 자제인가? 아,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오늘은 시간이 이미 늦었고 내가 내일 아침에 자네 집에 조문을 하러 갈 테니 그리 알게. 예, 알겠습니다. 고도령은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경황이 없어 관리를 미뤄뒀었기에 집안 상태는 말이 아니었다. 고도령은 서둘러 마루도 닦고 마당고 쓸고 하며 원님의 조문을 받을 준비를 했다. 다음 날이 되었다. 원님은 수행원들을 주욱 데리고서 고도령 집으로 조문을 갔다. 원님은 제단 앞에 엎드려 마루를 두드리며 통곡을 했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인사도 없이 갔단 말이요. 이게 무슨 일이요? 원님이 대성통곡을 하니 상주인 고도령은 어찌된 영문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옆에 서서 곡을 했다. 잠시 뒤 원님이 입을 열었다. 사실 너의 아버지는 나와 형제같이 참으로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 그동안 연락을 못하고 지낸 것이 한스럽구나. 이렇게 빨리 떠나실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 조문을 마친 뒤 원님은 인자한 표정으로 고도령의 헬쑥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직 소년의 티도 벗지 못한 고도령이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집안의 가장이 된 것이 누가 보아도 힘들어 보였다. 원님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좋은 기회다. 이럴 때 도와주면 나중에 어사가 되어서 더 크게 은혜를 갚겠지. 원님은 이때다 싶어 호의를 베풀기로 했다. 고진사님이 빚을 남기고 떠났다고 들었다. 네가 고생이 말이 아니겠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으니 우선 이걸 가지고 쌀이라도 사서 먹거라. 하며 갖고 있던 돈을 조금 주었다. 그러면서 말을 이었다. 내가 지금 신관 사또로 부임하러 가니 얼마 뒤에 한번 찾아오너라. 그럼 빚도 갚아주고 너를 후하게 대접하겠다. 그러면서 원님은 서찰 하나를 써주고는 나중에 찾아올 때 이것을 꼭 가져오라. 라고 말하며 떠났다. 고도령은 원님의 말이 고마웠지만 처음 본 사람에게 먹고 사는 것을 부탁하는 것도 염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보려 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해가 넘어가고 다음 해 겨울이 되었다. 고도령은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겨우 이자만 갚을 수 있었고 원금을 갚을 희망은 도저히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살림살이는 점점 피폐해져 갔다. 그렇게 힘든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고도령은 결심한 듯 어머니에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사실 예전 아버님 친구분이신 신임 사또께서 부임하면 한번 찾아오라 하셨는데 아무래도 찾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땅히 제 힘으로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지금은 할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고도령의 손을 잡아 감싸며 타이르듯 말했다. 얘야, 우리 조금만 더 참아보자. 비록 아버지의 친구분이라고는 하나 다른 이에게 신세를 지는 것은 신중하고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것이 또 다른 빚이 되어 내 앞날을 올가매는 일이 될 수도 있어. 날이라도 좀 풀리면 이 애미도 일거리를 찾아보마. 어머니는 고도령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었지만 고도령에게는 어머니가 별탈 없이 이번 겨울을 넘기는 것이 더 중요했다. 동지섣달에 배고픔과 추위를 젊고 건강한 자신은 어떻게 버틴다 해도 식사를 제대로 못해 점점 약해지고 야위어가는 어머니를 이대로 지켜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신 몇 켤레와 원님이 써준 서찰을 챙겨들었다. 고도령은 엄동설 안에 며칠을 걸려 눈길을 뚫고 원님을 찾아갔다. 고생 끝에 관아에 도착한 고도령이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니 문 앞을 지키고 있던 나졸들이 고도령을 막아섰다. 누구요? 뭔 일이냐고. 누군디 그 꼴로 여길 찾아온 것이요? 고도령은 예전에 고진사를 조문했을 때 원님으로부터 받았던 서찰을 꺼냈다.
여기 이 서찰은 원님이 저에게 직접 주신 겁니다. 이걸 보여드리면 원님이 다 아실 것이니 이것만 전해 주십시오. 고도령은 나졸에게 서찰을 주며 원님에게 전해달라 부탁했다. 이것은 무엇이단가? 아무래도 수상한디. 암튼 잠깐 기다려보더라고. 고도령의 행색이야 동양아치 같았지만 원님에게 전해달라는 서찰을 나졸이 무시할 수는 없었다. 서찰을 받아든 나졸은 원님에게 가서 말했다. 어떤 동양아치 같은 놈이 이것을 들고 와서는 자꾸 원님께 보여드리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 어디 보자. 서찰을 받아든 원님이 살펴보니 그것은 예전에 자기가 고도령에게 써준 것이었다. 그 사람을 어서 이리 데려오너라. 불이 나게 달려나간 나졸이 고도령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오는데 원님이 가만히 앉아서 마당으로 걸어오는 고도령을 보고 있다가 무릎을 치며 혼잣말을 했다. 아차, 저런 내가 관상을 잘못 봤구나. 예전에 볼 때는 분명 암행어사의 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보니 눈썹이랑 귀 모양이 암행어사 상이 아니구만. 그래, 다시 보니 동양아치 상이 분명하다. 가까이 두었다가는 결코 나한테 좋을 게 없을 것이야. 그렇게 원님은 처음 만났을 때 고도령에게 들었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확 달라졌다. 그래서 이럴 땐 빠른 손절만이 답이라 생각한 원님은 여봐라. 저기 저놈 내가 알지도 못하는 놈인데 나를 찾아왔다고 하는구나. 저놈을 당장 엎어놓고 곤장을 쳐라. 또한 오늘 저녁 내로 이 고을에서 추방하거라. 하고 추상같이 명을 내렸다. 고도령은 사또를 만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졸들이 자신을 데리고 가 형틀에 메고 곤장을 치는데 양쪽 눈이 쑥 빠지는 것 같은 고통이 벼락같이 밀려왔다. 그것은 정말 사람 죽이는 고통이었다. 정말 억울합니다. 사또가 주신 서찰이 맞다고요. 제가 사기를 친 것이 아닙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원님이 저한테 서찰까지 쥐어주면서 꼭 찾아오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정말 힘들게 왔단 말입니다. 전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고도령이 아무리 사정을 말해봐도 소용이 없었다. 매를 맞고 관아 밖으로 끌려 나온 고도령에게 나졸이 말했다. 사또께서 네 놈을 오늘 저녁 내로 이 고을에서 추방하라 하셨다. 그것은 니도 들었겠지? 걸을 수는 있겠냐? 그럼 어서 가자. 나졸에 이끌려 고을 밖으로 길을 걸으며 고도령은 생각했다. 사또가 직접 써준 서찰까지 전했는데 매를 맞고 추방까지 당한다는 건 사또의 마음이 변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결국 고도령은 원님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포기했고 그것도 모자라 다시는 원님의 눈에 띄면 안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 엄동설안의 눈속을 뚫고 며칠을 걸려 찾아왔는데 너무 야속하고 억울했다. 한참을 걸으니 어느새 밤이 되어 캄캄해졌다. 고을의 경계선에 가까워졌는지 나졸이 말했다. 이놈아, 당장 가거라. 여기서 이 길로 십리를 더 가야 고을 밖이다. 만약 내 놈이 내일 아침에도 이 고을에 있으면 그때는 너나 나나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오. 그러니 행여나 다시 고을로 들어올 생각 말거라. 알겠냐? 나졸은 고도령이 가는 뒷모습을 한참 지켜보다가 돌아갔다. 혼자 얼마를 더 걸어간 고도령은 사방은 어둡고 매 맞은 곳은 아프고 며칠을 굶어 배는 고파 죽겠고 추위에 몸은 덜덜 떨렸다. 눈은 또 종아리까지 쌓여 있었다. 고을을 벗어나려면 아직 더 가야 하는데 고도령은 한 걸음도 더 못 걸을 것 같았다. 어찌어찌 겨우 가다가 주위를 둘러보니 허술한 물레방앗간이 보였다. 에라 모르겠다. 죽을 때 죽더라도
오늘 저녁에는 저곳에서 쉬어가야겠다. 더 이상은 난 못 움직이겠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고을을 벗어나면 되겠지. 고도령은 몸을 끌다시피 하며 물레방앗간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그 안은 바깥보다 훨씬 덜 추웠고 한쪽 구석에는 지푸라기가 좀 쌓여 있어 고도령은 쓰러지듯 그 위에 몸을 뉘었다. 아이고 죽겠네. 얻어맞은 자리에서 올라오는 통증 때문에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다. 한편 이 동네에는 관아에 소속된 소월이라고 불리는 기생이 한 명 있었는데 말하자면 광기였다. 기생 소월이는 출중한 외모 덕에 나름 유명세를 얻었고 재물 또한 많이 모아두었다. 그날 저녁 소월이가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난데없이 자기 집 앞 물레방앗간에 누런 용 한 마리가 들어가 아이고 나 살려라, 아이고 나 살려라 하고 마구 꿈틀거리면서 울부짖고 있었다. 꿈을 꾸다 잠에서 깬 소월이는 그 꿈이 너무나도 현실 같았다. 아니, 이게 뭐람? 이게 참말로 용꿈이란 건가? 그렇다면 이것은 길몽 중에서도 길몽일 텐데. 대관절, 저 텅 빈 물레방앗간에 무엇이 있다고 내가 그런 상서로운 꿈을 꾸었을고. 그런데 용이 나를 살리라고 울부짖으며 꿈틀거리다니. 그것 또한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소월이는 꿈을 그냥 넘길 수 없어 등불을 잡고 물레방앗간으로 살살 나가 보았다. 잔뜩 쌓인 눈을 헤치며 조심히 물레방앗간으로 가 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다. 잠시 뒤 무엇인가 그 안에서 끙끙 앓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가만히 열고 물레방앗간 안에 등불을 비춰보니 저쪽 구석에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것이 꿈틀꿈틀 몸을 뒤척이며 끙끙 앓는데 소월이가 용기를 내어 다가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낯선 젊은 사내 하나가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소월이는 고민할 것도 없이 서둘러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고 있는 머슴을 깨웠다. 돌쇠야, 어서 나오거라. 네? 아씨, 이 밤중에 무슨 일입니까요? 어서 빨리 서둘러야 한다. 소월이는 머슴과 함께 물레방앗간으로 돌아와 앓고 있는 사내를 업고 집으로 데려갔다. 그렇게 따뜻한 물을 먹이고 따뜻한 방에서 하룻밤을 재우니 고도령은 다음 날 아침에 별탈 없이 일어날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덕분에 살았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봤는데 당연히 살려야지요. 외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평소 인정 많은 소월이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소월이는 자신의 꿈과 그 사내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또 그 사내가 그곳에 있게 된 속 사정이 궁금했다. 그런데 왜 그곳에서 그렇게 계셨던 건지 말해주실 수 있습니까? 생명의 은인이 물으니 고도령은 숨길 것 없다는 듯 신세한탄까지 해가며 기탄 없이 얘기해 주었다.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 집안을 일으키고자 하였으나 제가 아직 너무 부족하여 먹고 사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 공부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끼니도 못 챙겨 드시는데 책만 보면서 나 몰라라 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힘쓰는 일을 하려고 하니 남들한테 밀리고 해서 살림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버님의 친구분인 이 고을원님께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여 먼 곳에서 눈보라를 헤치면서 힘들게 왔는데 막상 찾아와 보니 원님은 저에게 곤장을 내리고 그것도 모자라 마을 밖으로 내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제는 원님에게 다시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도망가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너무 몸이 아프고 지쳐서 그 물레방앗간에서 얼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그곳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그저 집에 무사히 돌아가 어머님과 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네요. 얘기를 듣고는 소월이가 생각해보니 고도령이 자기 집에 있는 것이 소문나면 소월이 자신까지 사또에게 죽을 판이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을 다시 내쫓게 되면 안 그래도 성치 못한 몸인지라 멀리 못 가 나졸들에게 잡히거나 아니면 혹독한 겨울 추위에 얼어 죽기 십상이었다. 또한 소월이 자신 있군 생생하고 상서로운 용꿈도 그냥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았다. 그 꿈을 바로 이 사람 때문에 꾼 거라면 공경에 처한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중에 크게 복을 받을 것이었다. 그래서 잠시 생각한 후 입을 열었다. 도련님이 지금 이 집에서 나갔다가 나졸들에게 발각되면 아마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머물며 요양을 하고 학문에 힘쓰시다가 곤장 맞은 그 상처도 아물고 또 엄동이 지나 내년 춘삼월이 오면 그때 가도록 하세요. 그때까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도련님 고향집에는 사람을 보낼게요. 식량과 돈을 좀 보내드리겠으니 가족들 걱정은 마십시오. 또한 어머니께 보내는 서찰을 한 통 적어주시면 전달해드리고 답장을 받아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정말이요.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곳에서 내가 정말 마음 편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소. 그래서 소월이는 물을 데워 고도령을 씻기고 좋은 옷 한 벌을 내어 입혔다. 또한 골방 하나를 깨끗이 치우게 하고 불을 따뜻하게 떼게 한 뒤 고도령이 그곳에서 머물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서책을 내주었다. 집안 사람들에게 고도령에 대한 입단속을 단단히 시키는 것도 잊지 않았다. 고도령 또한 집안을 일으키고 자신이 살 길은 이제 벼슬길로 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사또에게 서름도 겪었기에 결심을 더욱 새롭게 하였다. 고도령은 기생 소월이의 이 같은 호의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밤잠을 잊어가며 열심히 공부했다. 그렇게 정력을 다해 공부한 세월이 어느덧 몇 달이 지나 엄동이 끝나고 꽃피는 춘삼월이 되었다. 하루는 소월이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 할 말이 있다면서 고도령을 앉히고 말했다. 도련님,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향집으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과거방이 붙은 것을 보고 왔답니다. 한양에서 열흘 뒤에 과거를 본다고 하니 그것에 응시토록 하십시오. 소월이는 말 한 피를 구해주고 먹과 붓과 종이 등을 전부 최상급으로 구해주었다. 거기에 돈도 넉넉히 주어 고도령을 떠나보내면서 당부했다. 항상 몸 조심하십시오. 집에는 들리지 말고 그냥 바로 한양으로 가야 과거 일자까지 당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십시오. 소월이는 마지막까지 고도령을 챙겨주며 한양으로 보냈다. 고도령도 고마운 마음을 안고 길을 떠났다. 그리하여 한양으로 간 고도령은 무사히 과거 시험을 보았고 결국 장원급제를 했다. 옛날에는 장원급제 한 사람을 임금이 불러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그 사람의 됨됨이를 면접하는 자리가 있었다. 고도령 또한 임금 앞에 불려가게 되었다. 임금이 고도령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하라고 했다. 고도령은 예전에 원님과 있었던 일과 기생 소월이에 관한 일 등 그간에 자기가 여기까지 오면서 겪은 좋았던 일과 나빴던 일들을 모두 얘기했다. 고도령의 이야기를 눈을 지그시 감고 가만히 들은 임금은 서찰을 써서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고도령에게 주며 말했다. 너를 그 고을 근방의 암행어사로 제수하노니 그 고을에 가서 암행을 하며 세밀하고 공정하게 살펴 고을 사또에 부정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파악하고 모든 일을 순리대로 처리하도록 하라. 그 후에 이 서찰을 뜯어보거라. 고도령은 임금의 서찰을 소중히 간직하고 사또가 있는 그 고을로 암행을 갔다.
먼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었다. 요 며칠 순자네가 안 보이네. 그 집에 뭔 일 있나? 있지. 순자 아버지가 엊그제 또 관아에 끌려가서 곤장 맞고 왔다잖아. 아니 또 왜? 몰라.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잊을만 하면 사또가 불러대서 가보면 요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쳐대는데. 모르지 그 속이야. 짠해 죽겠어. 근데 이유를 모르니 우리 서방도 언제 불러댈지 모르지. 남 일이 아니다. 남 일이 아니오. 암행어사 고도령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또 다른 곳으로 가보았다. 이 시간에 밭에 안 있고 어디 갔다 오는 거요? 사또 잔치하는데 일 좀 하고 왔구만. 우리 마누라는 거기서 아직 음식 장만하고 있을 것이구만. 우리 집 농사일도 해야 하는디. 속 터지네 아주. 아니, 그건 그렇고 사또는 왜 맨날 며칠 잔치만 벌이는 것이요? 우리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구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많은지. 거기서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보니 그 사또에 대한 원성은 자자했고 사또의 평판은 아주 형편없었다. 사또는 자기가 관상을 봐서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될 쌍이면 세금을 더 받아내거나 곤장을 때리고 그것도 아니면 억울하게 누명도 씌워서 고을 밖으로 내쳤다. 그리고 자기한테 도움이 될 만한 관상을 가진 사람 같으면 그 사람들과 함께 세금으로 걷어들인 돈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잔치를 벌여 흥청망청 돈을 쓰곤 했다. 마치 고도령에게 했던 짓을 고을 사람들에게도 계속 했던 것이었다. 사또는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백성들은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고도령은 그 고을에 암행어사 출두를 하였고 그 사또를 관아 마당 한가운데 꿇어 앉혔다. 나를 기억하는가? 나는 예전에 당신의 호의를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이 써준 서찰을 들고 이곳으로 찾아왔었다. 그리고는 곤장을 맞고 고을 밖으로 내쳐졌었지. 내가 바로 고진사의 아들 고도령이다. 대체 왜 그랬던 것이냐? 아니, 사실 처음에는 암행어사가 될 관상으로 보였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 동량아치 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참 한심하구만. 당신의 관상 보는 재주를 더 좋은 곳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첫 번째로 봤던 관상이 맞았구만. 내가 암행어사로 왔으니 말이네. 여봐라.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무고한 백성의 고열을 쥐어짠 사또를 파직하니 죄인을 당장 의금부로 압송하도록 하라. 또한 부정하게 거둬들인 죄인의 재산은 모두 백성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그렇게 결국 사또는 암행어사 고도령에게 봉고파직 당하였다. 그러고 나서 고도령은 임금이 준 서찰을 뜯어봤다. 서찰의 내용은 이러했다. 그 고을의 원님이 되어 고을의 백성들을 잘 살피도록 하거라. 그리고 네가 그 기생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 기생이라는 것이 천하고 낮은 신분이지만 그 소월이라는 기생이 한 행동은 어느 정승집 양반의 그것보다도 대단하고 의미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 소월이란 기생과 너와 부부의 연을 맺어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계속하길 바란다. 물론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거라. 고도령은 소월이에게 찾아갔다. 그리고 그 서찰을 보여주면서 함께 하기를 제안했다. 어떻소? 나와 평생을 함께 하겠소? 소월이 역시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소월이는 고도령의 얼굴과 임금의 서찰을 보면서 생각했다.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꾸었던 그 용꿈이 정말 내 인생을 바꿀 만큼의 상서로운 꿈이었어. 그리하여 고도령은 소월이와 혼인했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고도령은
소월이에게 받았던 은혜를 갚는다는 심정으로 항상 그녀를 아껴주며 존중했고 두 사람은 금실좋기로 근동에 소문이 자자했다. 그리고 고도령은 그 고을의 원님이 된 후 백성들이 잘 살고 또 평화로운 마을을 만들도록 애썼다. 그래서 그곳은 사또 하나가 바뀌었을 뿐이지만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